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떨어지라고 했다.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단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목숨을 잃으면 다음 같은 건 없지. 다만 시대가 권하는 살아있음과 내가 실천해온 살아있음이 너무 달랐다. 시대가 권하는 대로 살아보니 알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과 붙어있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지은이 오마르, 발행 노을입니다. 어느 날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떨어지라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고립되지 않더라도 인간은 본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의 고독 외에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는 말이 근원적 외로움일 터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정제하고 긍정적 발판으로 삼느냐가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만물 외로움설을 말하는 에세이.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는 저자가 사람과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결핍과 극복 과정에 대해 더는 숨기지 않기로 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뻔하고 당연한 것. 그 장면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때 나는 평소 자주 가는 식당에 앉아 있었다. 여느 때처럼 틀어놓은 가게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CCTV 화면 속 행인이 배터리가 다 떨어진 장난감 로봇처럼 픽하고 쓰러지는 화면.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었다. 당시 내가 그랬듯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의 뉴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과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아니었다. 큰 난리처럼 보도되지만 늘 그렇듯 곧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 사건이라 생각했다. 세상에 참 별일이네. 그런 소감을 끝으로 무심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그 식당은 코로나로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을 반복하다 현재는 폐업했다. 젊은이들이 한 시즌 좋아하고 많은 음식을 파는 식당도 아니었다. 크게 감탄할 것도 딱히 흠잡을 것도 없는 한 식당이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못해도 10년은 거뜬히 거기 있었을 듯한 식당. 갑자기 대박이 나서 확장할 것도 난데없이 쫄딱 망할 것도 없이 거기 그 모습으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사라진 것이다. 뻔하고 당연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쳤고 우리는 그런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떨어지라고 했다.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단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목숨을 잃으면 다음 같은 건 없지. 다만 시대가 권하는 살아있음과 내가 실천해온 살아있음이 너무 달랐다. 시대가 권하는 대로 살아보니 알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과 붙어있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내 삶의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그것만은 굳건한 진실이다. 정말이지 나는 사람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만 살았다. 언제 어디로 걸음을 옮겨도 그건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배우고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돈을 벌고 또 돈을 써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다른 게 없다. 끝에는 단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했다. 살기 위해 떨어지라니. 나는 붙어있기 위해 살아왔는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목적지를 잃었던 것이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걷든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목적지가 없어져도 당장은 걸어야 하는 게 삶이어서
계속 터덜터덜 걸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시험날은 전혀 엉뚱한 내용뿐인 시험지를 받은 기분이었다. 문제들을 하나씩 훑어보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것이다. 억울함에 그렁그렁 눈물은 차오르는데 시험은 계속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 끝도 없이 밀려오는 막막함을 느꼈다. 그 기분이 코로나 블루였다는 건 후에 신조어에 대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무려 2년하고도 몇 달이다. 영업 제한이 모두 풀린 그날 밤 나는 홀로 걸으며 친구들과 추억을 나눴던 동네 구석구석의 가게들을 한참 둘러봤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그런 가혹한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삶의 이런저런 좌절도 다 이겨냈는데 떨어져 살라는 건 왜 그토록 극복이 안 됐던 걸까? 그 시절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어서인지 이제는 제법 차분한 마음으로 나와 나 같았을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간 분명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근원적인 난처함이었다고. 한없이 주저앉았던 우리가 나약했다고 말하기에는 살기 위해 떨어지라는 세상의 그 제안이라는 게 참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았느냐고. 엄마와 풀떼기. 이른 아침 KTX에 올라 쩍쩍 하품을 한다. 부산역 투썸 플레이스에서 산 아메리카노를 들이켠다. 꾸벅거리며 졸다가 신경주역을 지나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린다. 그러고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조금 전 엄마와의 대화를 생각한다. 창밖은 산이며 들이며 온통 풀이다. 풀떼기들. 엄마는 새벽부터 분주했다. 베란다 끝에 줄을 세워둔 크고 작은 온갖 식물들, 다육이며 선인장이며 나는 종류도 이름도 모를 것들에 물을 주느라 바빴다. 엄마는 다라이, 그러니까 내 고향 말로는 도무지 다라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통에 물을 받고 그 물을 다시 작은 주황색 바가지로 퍼서 화분마다 물을 준다. 나는 소파에 눕듯이 앉아 베란다 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본다. 저 주황색 바가지는 도대체 몇 년째 쓰고 있는 걸까? 나는 누나들과 함께 목욕하던 어린 시절에도 저 바가지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엄마가 내 머리에 물을 붓던 장면, 욕조에서 누나들과 물장난을 치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때 바가지 바닥에 그려져 있던 과일들은 이제 흔적이 없다. 엄마도 강아지 키워보면 어떨까? 요즘 유기견 센터 이런 곳에 불쌍한 애들 많잖아. 나는 발에 양말을 꿰며 말했다. 엄마는 한참 대답이 없다. 수도꼭지에서 다라이로 쏟아지는 물소리와 바가지에서 화분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거실 TV에서 나오는 아침 드라마 대사들과 섞인다. 지금 생각하니 그건 엄마를 위한 말도 버려진 강아지들을 위한 말도 아니었다. 그저 나와 사는 자식이 부모의 적적함이 신경 쓰여 쟤만 편하고자 한 말이지. 엄마가 계속 답이 없자 나는 무안해져서 한마디 더 한다는 것이 그 말이었다. 엄마는 아들보다 풀떼기가 더 좋지? 거실로 들어와 러그 위에 발을 구르는 엄마는 한때 유행했던 스트릿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목깃이 보인다. 그 티셔츠가 멀쩡했던 시절에는 누나가 입었고 이제 누나는 스트릿 웨어를 안 입는다. 나는 환갑인 엄마가 입은 스트릿 웨어가 웃기고 슬퍼서 잠시 생각이 멎는다. 거의 5분 만에 엄마는 대답했다. 좋지? 얘네들은 다리가 없어가 어디 안 간다이가. 다리 있어도 강아지는 어디 안 가거든. 이라고 답하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뒤로 늘어선 화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혼자선 목욕도 못했던 애들이 서울로, 대구로, 캐나다로 떠날 줄 엄마는 알았을까? 알아도 모르고 싶었겠지. 오래전 내가 엄마에게 화분 같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안다. 엄마들은 왜 다 하나같이 식물을 좋아하는 걸까? 나는 시속 270km로 본가와 멀어지며 세상의 엄마들과
그들이 떠나보낸 풀떼기들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면역력.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할 수가 없다. 아직도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고 뽀뽀를 한다는 그 집에서 그들이 먹고 자란 사랑과 따뜻함은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면역력을 만들어준다. 몸속 바닥부터 양질의 영양분이 꽉꽉 채워진 그들은 햇살 같지만 스스로가 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래서 더 햇살 같다. 고난이 없는 여정이란 없겠지만 모두에게 바람이 똑같이 불지는 않는다. 수통 없이 사막을, 우산 없이 빗속을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출발점에서 받아야 했던 물품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구멍난 신발로 세상 위를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2022년 2월 장기하가 새 앨범을 냈다. 그중 트랙 리스트를 공개할 때부터 궁금했던 곡이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곡 제목이다. 제목뿐 아니라 가사에서도 이 한 구절만을 반복한다. 충분히 실험적인 사운드가 가사 때문에 그리 실험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그 한 구절은 그동안 연극적으로 살아왔던 내게 깊은 창피함을 선사했다. 나대고는 싶지만 또 마냥 가볍게 보이기는 싫어서 나대는 와중에도 내가 가볍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를 말밑에 깔아 사람들이 알아보길 바라고 뭐든 개의치 않는 시원시원한 사람을 연기하면서 속에선 그런 자신을 지독하게 관리 감독하는 나를 들킨 기분이 들었다. 나 자신도 한 겹씩 벗겨낼 수 없을 만큼 여러 겹의 가식으로 뚫뚫 말려있는 마음 전체가 쇠꼬챙이로 단번에 푹 뚫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럴까? 불안해서 사는 내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사람인지 함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끝없이 피력했다. 이제 와서 그게 공허한 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그게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트로피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정말로 좋기도 했으니까. 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예전엔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친구들이 나 같아서 좋았다. 지금은 나 같아서 별로다. 예전엔 그 친구들에게서 유쾌함을 받지만 이젠 그 아래에 깔린 불안을 보게 된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다. 징그럽게 나 같아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말이건 행동이건 뭔가를 끊임없이 몸 밖으로 내놓아야 적성이 풀렸는데 혼자 있을 땐 계속 무언가에 주로 화면 속 내용에 정신을 내어주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몰라도 좋을 정보나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답잖은 소식들을 끝없이 눈으로 빨아들여 머릿속에 꽉꽉 채운다. 어떤 빈 공간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가 스타벅스에 갔다가 한 남자가 스마트폰도 이어폰도 노트북도 심지어 책도 없이 가만히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꼭 사이코패스 같았다고 한 농담을 읽었다. 그 농담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읽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버스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있던 중학생 때의 나는 도무지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도 그토록 오롯이 의젓할 수가 있었다니. 작년 7월 이사를 한 직후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을 심었다. 상추, 깻잎, 민트, 로즈메리 등. 날이 추워진 이후로는 테라스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제법 따뜻해진 3월, 봄맞이로 빤 이불을 널러 나갔다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식물들을 만났다. 겨우내 물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 가만히 살아 있었다. 조금 힘없이 웅크리고는 있지만 초록빛깔은 잃지 않은 채로 약간 뭉클할 지경이었다. 그날 난 정말이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식물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누가 봐주건 말건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뿐인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별 수 있나 정신. 이사 첫날 전문 가용 줄자로 온 집안의 치수를 꼼꼼하게 쟀다. 이사는 그동안 2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기분도 측정할 치수들의 양도 달랐다. 신축 건물 첫 입주이자 매매. 남들이 쓰던 집도 아니고 내 취향과 전혀 다른 집기들이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듬성듬성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백지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하는 진짜 새 집. 적당히 2년 살다 나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집 꾸미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현재 입주한 지 1년하고도 2달이 흘렀으나 집 꾸미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구 하나를 사려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씩 걸린다. 침대를 예로 들자면 이러하다. 우선 세상엔 너무 많은 침대가 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좀채 알 수가 없다. 막막한 마음으로 리뷰를 수십 개 찾아보고 매트리스 체험관도 찾아가 보고 가격 비교도 해본다. 대충 쓰다 버릴 게 아니니 아주 가성비로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쓸 것도 아니라서 어느 선까지 고급스러워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 가구란 기능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라는 것도 혼자만 예뻐서 될 게 아니라 집과 미리 배치한 다른 가구들과도 조화롭되 또 그 자체의 멋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배치를 해본다. 하지만 그래봐야 직접 들여와서 보지 않는 이상 확신 같은 건 가질 수가 없다. 갖다 놨는데 상상했던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티셔츠 한 벌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피곤한데 침대는 그 시간 낭비와 비용과 그로 인해 찾아올 자책감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런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그 모든 고심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도 역시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구매는 또 유야무야 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의 모양새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채워 나갈수록 점점 더 그렇다. 아니, 실은 이제 내가 원했던 인테리어라는 게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집 꾸미기란 열정 있고 설렘 있을 때, 즉 이사 온 첫 달에 후루룩 하고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했으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여전히 야금야금 채워 나가고 있으나 가만히 앉아서 한 번, 양치를 하며 한 번 집을 빙 둘러보면 여기저기가 여간 마뜩찮다. 한 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이걸 이렇게 했어야 했나? 이걸 말고 그걸 샀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멎지를 않는다. 그 생각들이 늘 삶의 다각적인 낭비를 초래한다. 이게 이래선 안 되는 거지. 다행히 최근에 점차 포기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언제 또 집을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꽤 단념하고 있다. 집이 집이지 뭐. 가구 사이트와 인테리어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말끔하게 정돈된 예쁜 집은 역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건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판타지다. 그렇게 결코 정리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삶은 늘 어수선하다. 좀채 가지런한 법이 없다. 눈, 코, 입도 가구 배치도 인간 관계도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난잡하다. 알고 있는데도 한 번 생각이 꽂히면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여 도무지 진짜 중요한 일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삶에 임하는 여러 지혜로운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별 수 있나 정신은 참으로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잡다한 요소들을 별 수 있나 하며 내버려 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는 것. 삶의 보풀아기들을 여기저기 붙이고도 그저 무심하게 지금에 집중하는 것.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런 단출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 다시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는 때가 오면 어떡하지? 몰라, 별 수 있나?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 밀도 있게 살고 있을 수밖에. 한자라도 더 쓰고 있을 수밖에. 작가의 말. 살아있으면 보통은 외로운 것 같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듯하다. 확 즐겁거나 바쁠 때는 외로움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역시 외롭지 않은 상태는 일시적이고 삶의 제자리는 외로움이다. 유독 외로울 때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스마트폰으로 글을 썼다. 외로우니까 글을 써야지 라는 자각은 없었다. 쓰고 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대개는 외로움이 짙었던 밤이었다. 글이라는 게 쓰고 있어도 내가 뭘 쓰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써보자 마음먹고 시작해도 뜻대로 쓰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땐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자기 혼자 멋대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혹은 나 대신 누가 쓰고 있다거나. 그런 글은 다 쓰고 나서 읽어보면 대개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의미를 건지려 했던 것도, 이 자리 저 자리 기웃거리며 술잔을 기울였던 것도 끝에 가면 다 외로워서다. 결국 외로움이 대필해준 글들이 꽤 모였고 그게 이 책의 시작이 되었다. 모두가 외롭다. 가족, 친구, 연인이 있어도 다르지는 않다. 사실 그런 건 외로움과 별 관계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이만큼 살아보니 그렇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로울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타인이 힘든 걸 위안 삼으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나는 여태 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보다 확실한 위로를 발견한 일이 없다. 외롭다는 건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삶 위에 당연하게 놓인 사실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외로움은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모두가 여기서 함께 외롭다. 그게 우리가 쥐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위안이라고 믿는다. 1월 1일이 되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동시에 한 살씩 먹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정겹다. 그와 비슷하게 다들 외롭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괜찮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마음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랜만에 에세이 책을 낭독해드린 것 같아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을 제공받은 것인데요. 코로나의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그 시절을 지나온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를 보내줄 수 있는 책이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항상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도 관광객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곧 유치원에 입학할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코로나 유행을 맞이했었는데요. 오로지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간단한 외출조차도 못했던 그 몇 년의 시간들을 잘 버텨냈지만 그 사이사이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꽤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지내는 인물이었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며 생활들의 제약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글을 쓰며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정말 익숙하고도 평범한 일상 속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겁고 슬프고 씁쓸하고도 솔직한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갑작스럽고도 버거운 일상을 지나온 여러분에게 잘 버텨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2022년의 마지막 12월도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